네.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인사드릴게요. 일단, 안녕하세요. 네. 네. 아우, 이렇게 다들 1차 끝나고 다들 자 합격하고 이렇게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다들 이제부터는 이제 가끔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심화과정 이제 기본 강의 하면서 좀 외워오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1차 하느라 지금 바빠서 머리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이랬는데 제가 꾹 참고, 그러면 이제 다 시험 끝나고 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차 끝났다. 다 붙으셨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 없이 그냥 제가 외워오세요 하면 그냥, 네, 외워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항상 지금쯤 되면 또 새롭게 생기는 핑계가 또 있어요. 저 외워오세요. 할 때 제가 민법도 해야 되고 사무관리도 해야 돼서 바빠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가 외워오세요 하면 외워오시면 되고요. 우리가 양 자체가 행정 절차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합치면 그거보다 사실 행정 절차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행정 절차론을 거의 베이스로 해서 먼저 좀 잡아놓고 시작하자,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 사례형 모의고사가 끝날 시점까지는 다 잡혀 있어야, 그래야 좀 다른 과목을 하기에 수월해집니다. 이게 사례형 모의고사 끝났을 때까지 행정 절차론이 좀 안 잡혀 있으면 다른 과목에 치여가지고 이것도 안 헤어지고 저것도 안 헤어지고 마음은 복잡하고 내 그 가방 속에 있는 책은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 절차론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하자, 이런 마인드로 이번 8주를 같이 저랑 버텨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저는 그냥 행정사이면서 감정평가사이면서 공인중개사이기도 한데, 공인중개업은 사실 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제 생각에는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게 좀 종합 학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도 중개도 하고, 그다음에 등기 칠 때는 법무사도 필요하고 세무사도 필요하고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좀 같이 조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 같이 조인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더니 사실 생각이 다 다르고 공부한 게 좀 다 다르다 보니까 뭉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종합 학문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다 따서 좀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면 그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나씩 이렇게 땄고, 그냥 그런 거지 재미삼아 따자 이런 사람은 또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책은 총 3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쓸 책은 여기는 알고리즘 사례집인데요. 이거 작년 사진이 들어갔네요. 바꿨는데. 아무튼 이 알고리즘 사례집인데요. 알고리즘 사례집이 작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있는데, 작년 거랑 올해 거랑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거 쓰시고, 대신에 제가 좀 중간중간 추가하거나 중간중간 바꾼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거나 없다 이러면 여기 나오셔가지고 제 책 사진 찍어서 가져가셔서 보충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걸로 저희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작년부터 해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 기본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오늘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 요걸로 보기엔 너무 빡세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핸드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일단 다 외워주시는 걸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게 객관식 시험도 있고 주관식 시험도 있어요. 근데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논점이 있을 때, 요 토픽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올 것 같아 해서 이렇게 깊게 이렇게 개수를 줄여서 공부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보통 객관식 시험 할 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얇게 공부를 하면 계속 다 함정에 걸려요. 그러다 보면은 60점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아예 싹 버려버리고, 내가 알겠다 싶은 부분들을 깊게 공부해서 절대 틀리지 않게 해서 그 60점을 넘기는 전략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서술하고 글을 쓰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모든 논점들을 가장 얇게 공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한 바퀴 돌렸다라고 하면 그 위에 조금 더 공부 나가서 외워주시고, 그 다음 다시 또 그 위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는 방향성을 가지시는 게 가장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덜 외웠다. 지금 외우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전체 다 외우자라는 마인드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작년부터 좀 들었다라고 하면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조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들도 한 번씩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해서 내 서브로 가지고 계시면서 마지막 알고리즘 사례집으로 이번 사례형 모의고사를 쭉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사례형 모의고사를 나갈 때 앞에 부분이 당연히 이제 행정 절차법에 있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사례형으로 1번으로 나올 거다 보니까 거기에 좀 제가 배점을 두고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한 3시간 정도를 잡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상당히 천천히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는 이제 뭐 정보공개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아니면 그 밖에 기타 법률들은 한 주에 하나씩 혹은 한 주에 3개씩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뒤로 가면 점점 스피드가 붙어요. 그래서 조금 요 앞에 여기 행정 절차론 공부표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사실 공부를 요거에 맞춰서 좀 따라와 주셔야 그래야 이제 뒤에 있는 법률까지 이제 순서 이제 스피드가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시면 되냐라고 하면 일단 오늘은 이제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행정 절차와 관련된 논점을 한 3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3시간 설명을 드려도 저희가 나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봤자 뭐 송달 뭐 그 직전이나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오늘 나갈 토픽이 한 9개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보시면 월요일 날 이제 사례 복습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9토픽밖에 안 되니까 하루면 요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법도 할 수 있고요. 사무관리도 할 수 있고요.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문제는 그 뒤로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정보공개법 있죠. 요거를 좀 지금 이번 주에는 요거를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보공개법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행정 절차론에 있는 토픽은 송달 정도까지만 외워주시는 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보공개법이 머릿속에서 많이 지워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화요일 정도에 심화 강의 한 3개 정도 들으시면 그러면 여기 이제 한 토픽 다 끝나니까 요거 3강 듣고 그다음에 수, 목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법 약수형을 좀 준비하신 다음에 마지막 금요일 날에는 이제 그 전날 이제 다음 날 시험을 볼 거니까 그거 준비만 좀 잠깐 하고 오시면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죠.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되면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우리가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 보시고 제출하실 건데 이때 시험을 볼 때 만약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인데 보라고 드린 건 사실 아니긴 한데 요거 이제 시험 문제인데 보시면 앞뒤 이렇게 좀 분량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내가 읽는데 좀 오래 걸리겠다. 나 이거 50분 안에 분명히 못 푼다. 이렇게 생각이 만약에 드시면 그러면 한 5분 아니면 1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목차 정도만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땡 하면 이제 그때부터 쓰시는 그런 습관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유동적으로 좀 시간을 써서 아침 1교시는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 총평하고 3교시에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사례 공부할 수 있는 토픽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습을 할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게 복습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그 다음, 그 주에는 행정조사 기본법을 먼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화 강의를 이제 화요일 날에 3강 정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 그 주에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을 약수를 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기본 강의로 듣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기본 강의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심화 강의로 들으시고 그 심화 강의는 저희가 이제 10분 전에 시험 같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심화 강의 들어가 보시면 거기 아침에 약술형으로 봤던 시험 문제들이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주에도 시험 강평,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이때 복습을 할 거고 2주에는 행정규제 기본법을 그 다음으로 나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는 질서위원행위 규제법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여기는 양이 좀 많아서 한 주에 이제 3개 정도 들어서는 되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 3강, 그 다음에 5강, 뭐 이렇게 5강, 4강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강 정도를 들어주셔야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반적으로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나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는 이제 정보 공개와 관련된 시험을 볼 거고, 이때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시험을 보겠죠.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이때 공부했고 한 달 정도 뒤에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조금 기억에서 좀 잊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시험 준비는 좀 해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시험 볼 때 내가 이제 봤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이 좀 기억에서 많이 멀어져 있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연습한다 생각을 하시면 이때를 생각하시면서 뭐 하루에 조금씩 봤던 부분들 복습하는 용도로 조금 보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번 머릿속에서 지워보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뭐 이런 것도 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때는 행정조사 기본법이랑 행정규제 기본법 두 개 볼 거고 마지막 주는 이제 질서 위반 행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게 20점, 20점, 나머지가 이제 60점 이렇게 배점을 해서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세 개의 법이 시험에 나올 거다 보니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때 시험 볼 때 너무 곤욕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금 나눠서 드린 거니까 다 이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민법 뭐 이런 게 뭐 안 보인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요때 사무관리하시고 요때 민법하고 실무법하고 자 요런데 중간중간 알아서 끼워 넣으셔가지고 이제 매주 다 조금씩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메인은 절차론이 되셔야 그래야 이제 절차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스케줄 맞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스케줄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암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옆에 있는 것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논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서 뭐 대충 아무거나 하나 펼쳐 보시면 뭐 이렇게 논점이 만약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서 무슨 말이지? 일단 강의를 들어야겠다. 그래서 강의를 딱 켜요. 강의를 키면서 뭐 하하호 봐요. 그 강의를 딱 끝나요. 다시 책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이렇게 해서 시간이 세워라 가면서 이렇게 하루 다 지나면 하루 지났는데 한 문장도 머릿속에 안 남아있을 때가 이제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무관리 공부할 때 법정민원 하나 앉혀놓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법정민원이란 이러 있다가 또 자꾸 딴 생각하고 점심 뭐 먹지? 이러다가 점심 그거 별로 맛 없는데 이러다가 맞다 나 이거 외워야지 그래서 외우다가 일주일 내내 갔는데 법정 민원이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어렵다 안 되겠다 막 이런 경우 많은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10분 정도의 시간을 딱 이제 타임 어택을 딱 두는 거죠. 10분 이제 시간을 재놓고 여기에 있는 일단 목차랑 의 정도만 먼저 암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이란 그래서 뭐 뭐 이렇게 있고 뭐 두 번째 뭐 요건이든 뭐 세 번째 뭐 한계든 뭐 아무튼 이렇게 쓰신다든지 이렇게 먼저 목차를 외운다든지 그다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외워주는데 10분 정도를 딱 이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끝났다. 그러면 이제 5분 동안 왜냐면 외운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5분 동안 이제 답안지 딱 펼쳐놓고 5분 동안 내가 외운 것들을 써봅니다. 내가 써볼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음에 대상 및 예외 뭐 이렇게 하고 의견 제출이기 때문에 뭐 방식 뭐 이렇게 써보고 여기 있는 내용도 써보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조금 더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긴, 재곤, 포명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두 문자로 떠올랐다라고 하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일단 이 5분 동안 최대한 다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틀에 맞춰서 다시 20분 동안 암기를 다시 안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암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암기가 끝나면 다시 10분 동안 암기한 것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암기한 걸 써봤을 때 보통 한 2분 정도 쓰게 되면 더 이상 쓸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암기한 게 얼마 없어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10분은 온전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나머지 8분 동안은 멍하니 바라본 그 백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머릿속에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그 연습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2분 동안 썼는데 더 이상 쓸 게 없다. 더 이상 내 머릿속에 끄집어낼 게 없다.
이렇게 해버리고 다시 책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머리에서 지식을 꺼내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뭐 어떻게 써야 되지? 하다가 이제 중간에 2교시의 중간에 난 더 못 쓰겠다 해서 가방 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남들보다 이제 더 적게 쓰는 거기 때문에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백지를 멍하니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 8분 동안은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도 좀 견뎌 보셔야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맨 처음에 준비를 했을 때 1차 공부했고요. 1차 공부하고 2차까지 한 2달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좀 그때 1차 할 때 좀 그 커트라인 좀 간당간당 했었어가지고 혹시나 내가 마킹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굳이 2차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과 발표 날 때까지 좀 놀았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한 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해봤자 뭐 되겠냐 싶어가지고 한 달 동안 또 놀았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100분 동안 정말 시험지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100분 동안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간에 뭐 전혀 그 논점이 아닌데 뭐 법정지상권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법정지상권이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상권으로서 별 말도 안 되는 막 글들 막 써 내려가면서 이렇게 쓰면 또 얼마 나올까? 그러면서 이제 100분 동안 보고 그 2교시가 됐는데 또 100분을 또 멍하니 앉아 있고 밥 먹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100분 앉아서 한 300분 동안 정말 흰종이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약간 글을 쓸 때 조금 내가 제대로 외우지 않으면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그냥 객관식 정도로 공부하도록 외우면 쓰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닫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0분 동안은 온전히 백지를 바라보더라도 좀 써보는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건데 그럼 5분 동안 이제 퀵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암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10분 동안 시험을 보셔가지고 이제 총 3번 정도 써보는 연습을 1시간 안에 해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 토픽이 끝나면 그 다음 토픽 넘어가셔서 두 번째 토픽, 그 다음에 세 번째 토픽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이제 의견 제출을 안 헤어졌다. 그런 생각에서 이거를 계속 1시간 보고 2시간 보고 3시간 보고 4시간 보고 하면은 이제 뒤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 다들 있죠. 우리 수학책 보시게 되면 항상 앞에 집합 부분만 시커멓고 그 뒤에 뭐 지순이, 로그니 이런 것들을 펼쳐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행정절차법도 항상 행정절차법에서만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1시간 지났다? 완벽하지 않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픽 하시고 또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넘어가요. 세 번째 토픽 들어가고 완벽하지 않아도 넘어가신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조금 채워 나가셔야지 이거 하나 완전히 다 쓸 거야 라고 하시는 거는 오히려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혹시라도 이게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것들이 나왔다, 뒤에 있는 게 나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페이지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이 페이지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긴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13회 기출문제까지 쭉 분석을 해둔 부분입니다. 보시면 행정절차법은 항상 1번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이 아니었던 적이 3회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1번에서 40점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이제 개별적인 법률에서도 사례형으로 출제를 하자.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였던 것 같은데 이 워낙 초반이었기도 하고 다들 이제 행정사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도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제 행정절차법이 계속 1번으로 쭉 나오게 된 건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되고요.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서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 위법성과 관련한 논점은 사례형으로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례형으로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요것도 사례형으로 출제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였냐라고 하면 이제 뭐 생년월일시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려고 해서 행정사를 찾아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라. 뭐 이런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문제 다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 주민등록법 요거는 사실 사례형으로 나온 적 없고요.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서 자 요런 것들 다
사례형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례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례형 아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질서 위반 행위 성립 요건 이런 것도 다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어서 거의 절반 이상은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규제 기본법도 여기는 사실 사례형이 나올 게 없어서 여기는 사례형이 없기는 한데 또 모르죠. 어떤 이제 변태 같은 사람이 이걸 사례형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최대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봐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나머지 법들은 다 사례형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죠. 교수님 책을 보시게 되면 행정조사 기본법 여기까지는 다 사례형으로 다 실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례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몇 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시험 출제할 때. 그러니까 다 사례형으로 충분히 쓸 수 있고 바꿔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꼭 염두에 주신 다음에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내용이랑 논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 사례에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최대한 바탕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청이 어떤 갑이라고 하는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행위를 합니다. 그럴 때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처분이랑 거의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행정행위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행정법 전역에서 2단원에 보시면 행정작용론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용어가 행정행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정작용이다라고 하는 건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행정작용이다라고 총칭으로 부르고요. 그것들 다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어떤 공권력 행사다라고 하면 행정행위 이렇게 부르고요. 행정청이 무언가 입법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행정입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행정청이 사실행위로서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도나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작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행위다라고 부르고요. 이 처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5단원 정도에 보면 행정쟁송법 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구제수단과 관련을 해서 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점에서 쓰는 게 보통 처분입니다.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와 행정행위인 경우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행정행위가 적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총 4가지 형태를 요건들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체적인 요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주체적인 요건은 그 개별법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 행정청이 그러한 공권력 행사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행정청이 갑에게 이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만약에 하게 된다. 이런 예시를 좀 들어보게 되면요. 그럼 식품위생법령. 자, 여기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몇 조에 따르면 뭐 지방자치단체 장은이라든지 뭐 시군구청 장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체적인 요건들을 그 법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별법은 이제 식품위생법령을 들어가 보시면 그 주체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시군구청 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주체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은 시험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조조문을 줘야 되고 참조조문에 누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걔가 아니라 다른 데가 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험에서 나오기 어렵고요. 자, 그다음 내용적인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내용적인 요건은 우리가 법전화되어져 있는 성문법과 법전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성문법 같은 경우에는 얘도 식품위생법령 등을 참고하면 되고요. 뭐 아니면 행정기본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해서 내용적인 요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령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갑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라고 한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문법으로 뭐 신의성실이라든지 신뢰보호, 실권, 부당결부, 평등, 자기구속, 비례 원칙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내용적인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실권의 법리나 이런 것들을 예시로 좀 넣어보게 되면요. 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게 30년 전이다. 근데 갑자기 행정청이 이 갑이라고 하는 애가 안 입고 와서 30년 전에 이를 갑자기 들쳐가지고 어떤 징계권을 뭐 발동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얘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않겠다. 그런 과태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신뢰가 쌓여 있을 텐데 그런 신뢰에 반하는 어떤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상으로 위법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보통 위법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위법성의 정도를 취소냐 무효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두 가지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 명백설은 중대성과 명백성 두 가지를 요소로 해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의 하자이고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는 취소의 하자구나라고 판단하는 많은 견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견해가 우리 다수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냐 무효냐 하자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절차랑 형식은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가져가는데요. 절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별법상에도 그 절차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령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어떤 이러한 처분을 할 때는 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라 라든지 어떤 그 개별법 안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러한 절차도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행정 절차는 조금 특이하게도 여기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도 같이 적용이 되어서 행정절차법 안에 있는 어떤 절차들도 같이 적용을 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행정절차법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제3조에 보시게 되면 어떤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국가의 고유한 그 본인들의 국가기관의 고유한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성질이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공익을 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개별법상의 내용 그리고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그 절차까지도 모두 거쳐야지만 당해 행정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러한 절차들을 위반을 했을 때에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절차상의 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좀 특이하게도 저 위에는 위법하다라고 내용상의 하자는 보통 위법하다라는 표현을 먼저 쓰는데 여기 절차상의 하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요. 자, 그다음 이 절차상의 하자가 과연 위법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중간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론입니다. 우리가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 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 자에게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저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으면 그런 처분을 할 수 있는 거고 저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으면 이때 발령한 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차상의 하자는 저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 게 맞아요. 그런데 행정청이 어떤 이런 처분을 공권력의 행사를 발동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하자가 좀 있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너 왜 미성년자에게 왜 주류를 판매했니? 라는 걸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행정청이 뭐 저거 뭐 그냥 생긴 것도 범죄자처럼 생겼고 그다음에 뭐 그냥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게 맞는데 내가 뭐하러 또 변명의 여지를 주냐? 들어봤자지 뭐 뻔하지 뭐 이래서 그런 이제 일부 절차들이 생략되었을 때 과연 이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왜냐?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저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게 맞는데 내가 뭔가 좀 실수로 중간중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건 행정청이 잘못한 거니까 뭐 손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상해 준다든지 이러면 되지.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냐. 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게 맞는데 이런 이제 논리가 여기 있는 이제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으로 그것 하나만으로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견해인 그런 논의인 겁니다. 근데 이런 논의에 있어서 그럼 행정절차법을 왜 만들어놨느냐라고 하는 이제 되물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위법하다라고 이제 이어서 이제 보고 있긴 한데 요 사이에는 그런 논리가 있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학설은 기본적으로 위법해진다라는 학설이 있고 위법해지지 않는다. 이런 견해는 그냥 우리 이런 거는 손해 같은 것들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구제 절차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 처분이 제가 미성년자에게 술 파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이 처분이 잘못됐다는 게 말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가 된 그 처분은 다시 절차를 보완해서 다시 처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판령에 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무용하게 다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처분하는 게 무슨 그런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견해에서 위법해지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절충설이다라고 해서 재량행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법해진다. 이게 아무래도 그냥 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법치주의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위법해진다라고 하는 견해가 좀 다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 바로 위법하다라고 쓰는 습관 좀 버리시고요. 저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라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정도로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이 위법성의 정도를 취소 정도의 하자냐 무효의 하자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는 대부분을 이제 취소의 하자로 보는 게 이제 거의 좀 다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아니라 무효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판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우리 1차 책 같은 거 가끔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절차를 누락했으나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데 좀 아리까리하다, 내가 모르는 판례가 나왔다라고 하면 보통은 취소의 하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도 마찬가지로 개별법 그 다음에 일반법 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개별법상에 어떤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형식을 취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어서 문서로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형식상의 하자는 기본적으로 무효의 하자로 좀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취소의 하자, 그리고 요거는 무효의 하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절차상의 하자들 중에서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독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지 절차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불복 절차나 불복 기간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안내하는 제도를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처분은 위법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절차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로직이 아니라 그냥 다른 독자적인 로직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서와 관련해서도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절도기가 있다 이렇게 빠지는 논리가 아니라 여기도 독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문서로 행하지 않은 당해 처분은 무효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이것도 중간에 이제 좀 절차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로 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니까 무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중대 명백설은 중대 명백설에서 중대성은 이 법규를 위반한 것이 중대한 하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중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분을 함에 있어서 문서로 해라라고 하는 그 조문은 되게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있어서 어떤 이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문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명백설은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명백하냐, 명백하지 않냐. 국민이 그런 조문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명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문서 없이 그냥 전화로 띡 해가지고 뭐 너 영업정지요. 이거는 다 법감정에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하자라고 보고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타 시험에서는 보통 중대성과 명백성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중대하고 어떤 경우에서 명백해서 그래서 당해 처분 어떤 위법성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요즘엔 좀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걸 쓰기에는 좀 지면이 부족해서 일단 그냥 들어만 보시고 혹시라도 공간이 남는다든지 뭔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의 판단은 중대성은 국민의 입장에서 법규 위반이 중대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고요. 명백성은 국민의 입장에서 당의 법규 위반이 명백하냐
명백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두 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뭔가 취소를 했을 때 그냥 중대 명백설에 따라 취소로 판단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조금 더 기깔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중대하지는 않으나 명백한 하자로서 이런 식으로 쓰든지 아니면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중대하지 않지만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쓰시면서 취소의 하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무효인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중대하고 그 다음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쓰시면 조금 더 기깔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네 가지입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그래서 행정청인지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이라고 하면 이 구체적인 사실은 우리 법에서 적혀져 있는 사실을 우리가 추상적인 사실이다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라는 사실이 갑이 행한 그런 사실인 거죠.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 사실이라고 하고요. 여기서의 법은 식품위생법령이 되겠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거부 아니면 재결 뭐 이런 것들도 다 처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얘가 영업정지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영업하지 마.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여기는 요건을 다 만족하게 되면 처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이제 모의고사에는 없긴 한데 그 뒤에 이따가 책에는 이제 실어드리긴 했는데 이 처분성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 논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처분? 이거는 약간 뭐 행정실무법에서나 나올 법한 논점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제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행정 절차법 자체만을 공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나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처분성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판례 중에 하나 그 스티븐 유 있죠. 유승준 씨 그 이제 입국 거부 사건, 비자 발급 거부 사건에 대해서 여기 처분성을 같이 판단한 내용이 뒤에 좀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처분 요것도 꼭 알고 계세요.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을 해야 그것은 처분성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처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처분이어야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어떤 처분의 절차들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타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타시험에서는 이 행정청을 판단하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을 이제 행정청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행정청 저희 지문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뭐 지방자치단체장 뭐 누구 아니면 뭐 A 군수 뭐 아니면 뭐 B 도지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와 관련되어져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국가 기관들을 보통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논리가 거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논점화가 될 만한 부분들이 없는데 뭐 가끔 타시험에서는 뭐 공무수탁사인 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관들 중에서 이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뭐 LH라든지 뭐 이런 기관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행정청의 입장에서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 피고 적격과 플러스로 해서 대상 적격 같이 논의할 때 많이 쓰기는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아마 이제 대상 적격을 논의할 수 있어도 이제 피고 적격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험에서 좀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행정절차론 시험에서 무언가 주체가 내가 알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행정청과 관련되어져 있는 조문 있죠. 그 조문 하나 써주시고 얘는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공무수탁 사인이다. 아니면 공무를 위탁받은 어떤 이제 기관이다. 단체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셔가지고 행정청에 대한 내용도 조금 포섭을 해서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의 논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처분이어야 되고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여야 우리가 이래야 처분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준의 절형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요건을 살펴봤고요. 이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처분으로서
이제 성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요것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송달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가 그 사람에게 송달되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송달을 효력 여건이다라고 해서 행정법 영역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갖추고 있어야 될 1차적인 지식인 거예요. 지식의 이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개별적인 판례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준의 절형이고 그것이 송달되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여기 절차, 형식 그리고 송달 요 세 가지 파트를 우리가 보통은 배웁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희한하게도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잠깐 들어가 있어서 요것 때문에 요 조문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신뢰 보호의 원칙이 8회인가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에서도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사실 그 출제위원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내 범위이고 어디까지가 저쪽 범위인데 그거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조금 다 대비를 해서 가져가셔야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또 행정절차법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이제 싸워서라도 이거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야. 행정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소송이라도 걸어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론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넣어놓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소송으로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뢰보호의 원칙은 그래서 체계상으로는 내용상의 하자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당해 처분은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바로 위법해지며 위법성의 정도는 이제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중대 하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절차나 형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절차상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라 위법하며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혹은 무효의 하자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시험지를 답안지 첨삭본을 받아보면 항상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위법하며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라서 취소의 하자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게 그 플로우를 딱 파면서 이렇게 주셔야 이제 서술이 깔끔해집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이 절차상 하자 말씀드리면서 이 절차상 하자 중에서도 특히 몇 가지 요소들은 그냥 독자적인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처분 기준에 대한 설정 공표 있죠. 요것도 독자적인 논의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의 방식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정 쪽은 사실 없고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처리 기간에 대한 설정 공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신청과 관련해서 또 이제 그 독자적인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로 빠지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논의를 써주시고 그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절차상 하자다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개별법상에 있는 어떤 절차인데 그 절차를 누락했다라는 것도 이제 절차상 하자로서 절독이 써서 이렇게 내려가는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개별적인 사항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플로우를 타는구나. 그리고 개별적으로 내가 암기한 게 있으면 그건 그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처분이라고 하면 이 처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처분이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기본적으로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절차를 거쳐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수익적 처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했을 때 이 의무에는 총 4가지 의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자기 의무. 야 이거 해라. 그러니까 뭐 부셔라. 이러는 거죠. 너 해라. 이런 게 자기 의무. 그다음에 부자기 의무. 너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영업정지 일결처분은 영업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니까 부자기 해라 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인 의무라고 합니다. 수인 의무는 내가 무엇을 할 테니 너는 참아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행정조사 같은 걸 할 때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행정조사를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참고 용인하고 있어라. 라는 것들이 이제 수인 의무다라는 거고요. 자기 의무들 중에서 돈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급부 의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돈 내라라는 게 급부 의무다. 그래서 우리가
불수급이라고 해서 총 4가지의 의무가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이런 걸 쓸 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인지 이런 것들 한번 써주실 때 이거는 자기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서 이렇다. 이거는 부자기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써주시면 좀 내용이 이뻐지니까 이렇게 좀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얘들 사이에서는 공통되는 절차가 있는데 공통된 절차를 우리는 기, 이, 방, 정, 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기는 처분 기준에 대한 설정 공표, 이는 이유 제시, 방은 처분의 방식은 문서로 할 거, 그 다음에 정은 정정, 고는 이제 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주는 의견 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의견 청취 절차는 총 3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청문은 우리가 청문을 실시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돼 있거나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설립 인허가가 취소된다든지 그냥 인허가가 취소된다든지 자격이나 신분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청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공청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견들을 전문가 의견을 널리 수렴받는 것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 30명이 모여서 이거 공청회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문을 개최하는 사유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주는 절차를 거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수익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처분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 아니면 우리 고유가 지원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내 계좌에 뚜렷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지만 이게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은 다 신청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좀 빠르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가 무언가 신청을 했는데 자, 그 신청에 대한 결과를 너무 늦게 알려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 고유가 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뭐 20년이 지난 뒤에 당신은 떨어졌습니다 하면 기분이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그 신청에 대해서 응답을 언제까지는 최소한 해주겠다라고 하는 처리 기간에 대한 설정 공표를 해주는 것까지 가 이제 수익적 처분에 대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시계열적으로 보게 되면 행정청이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는 갑이 자 얘가 지금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발생을 해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이 처분은 너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해서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법적 근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식품위생법령 몇 조에 따라서 당신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기 때문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유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전화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문서로 방식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투고 싶다라고 하면 이러한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처분서에 무언가 오타 같은 게 있어요. 뭐 점이 잘못 찍혀 있었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정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처분을 할 때 이 처분에 대해서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여기 정해놓고 있죠. 자, 1회 미성년자에게 주를 판매했다. 혹은 2번 걸렸다. 아니면 3회 이상 걸렸다. 이렇게 해서 한 번 걸리면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 할 거고 2번 걸렸으면 4개월, 3번 걸렸으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미리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내가 한 번 걸렸으니까 이번에는 2개월 정도의 처분을 받겠구나. 2번 걸렸으면 2개월이구나. 3번째부터는 조심해야겠다. 3번 걸렸으면 4번이든 6번이든 7번이든 상관이 없구나. 계속해야겠다. 물론 이런 제 어떤 예측 가능성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주는 의견 청취 절차를 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 청문은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자격이나 신분이 박탈되거나 아니면 어떤 조합이나 어떤 이제 법인 이런 데들이 설립 인허가가 취소되는 그 이제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청문이라고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청문은 그 당사자를 직접 불러다 앉혀놓고 너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제출받아서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맞는지를 직접 듣는 절차를 우리 청문이라고 하고요. 의견 제출은 그냥 너가 의견이 있으면 전화로 하든 아니면 와서 말을 하든 아니면 문서로 써서 보내든 마음대로 하쇼라는 게 이제 의견 제출이기 때문에 청문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 처분의 성질이 무거웠을 때 그럴 때 하는 것들이 청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어떤 법에서 해라 적혀져 있지 않다든지 필요하다 인정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여기 뒤에는 성질상의 청문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통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의견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너 왜 술 팔았냐? 이렇게 하면 얘가 그 걔네들이 위조된 뭐 신분증 같은 것들 갖다 줘가지고 제가 그거 봤는데 얼굴도 누가 봐도 제 얼굴이 좀 40대처럼 생겼다. 그리고 이제 위조된 거 갖고 왔으니 뭐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성실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처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반영해서 처분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더 확인했었어야지. 너가 이제 짬밥이 얼마냐? 뭐 이래가지고 그냥 처분하겠다. 대신에 깎아서 뭐 1개월의 처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들어주는 이유는 이런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어떤 순서에 어떤 절차들이 들어갔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것들 기준, 처분 기준에 대해서 설정 공표를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처분 기준을 설정을 했지만 그것을 공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처분을 한다 라고 하면 할 때 그 처분 기준을 적용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처분 기준을 설정해 놨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처분 기준을 적용해서 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이 처분 기준이 한 번 잘못을 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면 처분 기준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당해 처분이 위법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경우를 나눠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당해 처분이 이런 이제 처분 기준이 법률이라든지 어떤 이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들에게 적혀져 있었다라고 하면 당해 처분은 위법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게 아니라 행정 규칙에 적혀져 있었다. 라고 하면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해 처분은 그럴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계속 아니라 A, B, C, D, E, F, G 얘네들은 다 2개월 처분했는데 갑자기 갑이 못생겨 보여서 갑에게만 특별하게 3개월 처분했다라고 하면 자, 우리 앞에 뚜루루루 가셔서 보시면 우리가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하는 어떠한 처분들이 관행을 이루고 있었을 때 그 관행에 반하는 처분을 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응하게 되면 이러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법 원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르륵 돌아와서 이런 3개월의 처분은 내용상의 하자가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자기구속의 원칙을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면 이 처분 그 행정규칙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라고 해서 법령에서 이것들 하위 법규에 위임한 그런 형태인 경우에는 이런 처분 기준을 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독자적인 논의가 여기 한번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처분의 방식은 문서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문서로 하지 않았을 때는 위법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처분에 대한 고지는 우리가 어떤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어떤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안 알려주거나 잘못 알려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행정심판법에서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에 있는 제소기간, 청구기간을 연장해주는 효과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그러한 효과들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특수한 경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전통지,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이유 제시 이렇게 해서 요 총 3가지는 우리가 절차상의 하자다라고 해서 절도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 안에 적혀져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여기 절차가 기본적으로 개별법상의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행정절차법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도 같이 거쳐라 라고 해서 행정절차법에 적혀져 있는 절차를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볼 부분은 그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그럼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면, 그러면 개별법상의 절차도 거치고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도 거치고, 그래서 모든 법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거쳐라 라는 내용이고요. 만약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행정절차법 찢어버리고 그 개별법만 보고 얘가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까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절차법에 있는 절차는 무시해도 돼요. 이런 말이고,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돼요 라는 말은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도 다 존중을 해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견해로 그 내용으로 이제 같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을 살펴서 절차가 적법한지만을 판단하는 거고, 행정절차법에 뭐라고 적혀있던지 간에 신경 쓸 게 아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행정절차법상에 있는 그러한 절차들도 모두 다 거쳤는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나눠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 것이며, 그럼 행정절차법을 어떨 때 적용하고 어떨 때 적용하지 않는지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칙과 예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원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을 반드시 따라라라고 해서 원칙을 삼아놓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 국가기관 관할에 속하는 행정부 외에 국가기관에 속하고 있는 고유한 행위들, 뭐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에게 뭐 그런 거니까 뭐 의견을 듣고 사전 통지하고 이럴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법적 성질이 다르거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호에 보시면 병역, 외국인 출입국, 공무원 인사, 이해 조정과 관련했을 때 이것이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절차를 그 법령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 뒤에 보시면 계속 판례들이 조로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그 뒤에 계속 판례들이 쭈루룩 나오고 있으니까 요 판례에 맞춰서 요게 그래서 적용이 되면,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눈이 막 반 감겨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10분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